48, 3, 147.97, 39.6. 이 숫자 4개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준 계기입니다. 저는요, 48개월 동안 단 3종목을 손절을 했고요. 전체 계좌 총액의 147.9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익률로 따지자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36.9%의 수익률이 나오네요. 이게 어느 한 종목의 수익률로 30%의 수익을 봤다, 40%의 수익을 봤다, 10%의 수익을 봤다, 너무 부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급등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자산, 계좌 총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비밀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강의의 주제는 수익으로 가는 신의 한 수, 그리고 부제가 진실과 비밀입니다. 과연 어떤 것에 대한 진실과 비밀일까요? 수급에 대한 진실과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오늘 방송에서 기초 강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는요, 총 8개로 나눠져 있고요. 신의 한 수, 바둑 용어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1강은 착수, 어떤 일에 손을 대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투자의 시작, 우리 1강에서 전반적인 시장 구조와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밸런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2강은 포석입니다. 포석은 바둑 용어로 중반점의 싸움이나 집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수를 깔아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수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기관이나 외인이나 메이저들이 수를 두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바로 2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3강은 행마입니다. 본격적으로 세력을 펴서 돌을 놓는 것을 행마라고 하죠. 앞서 2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3강에서 어떻게 발산이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 리스크는 적게, 보상은 크게, 어떤 것들로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4강은 단수입니다. 단 한 수만 두면 상대의 돌을 따내게 되는 상태를 이루는 게 바로 단수입니다. 단수에서는 물타기의 흥망,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어떻게 비중을 조율을 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포지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5강은 패착입니다. 그곳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게 되는 아주 나쁜 수를 패착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두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구간에서 어떻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게 됩니다. 6강은 곤마입니다. 오래 타서 지친 말을 곤마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살아나기 어려운 돌을 곤마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곤마라는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죽어서 못 가는 것들이 나와요. 어떤 종목군들이 대시세를 주고 못 가는 구간, 그리고 시세를 마무리하는 구간에 올라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현물 시장에서의 흐름과 또 파생 시장에서도 행사가 자체가 죽어버리거나 어떤 조건들이 소멸해 버린다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곤마,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6강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7강은 사활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수익을 위한 승부수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무슨 흐름들을 만들어내는지 사활에서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계가는 사실 끝나지 않은 계가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끝나는 투자는 없습니다. 중간에 잠시 하차할 수는 있겠죠. 끝나지 않은 계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어떻게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계가에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착수,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투자의 시작에 대해서 언급해 볼까 합니다. 조금은 난해한 이야기와 어떤 사전적인 의미, 정석적인 내용들은 다 거르고 정말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다가 저런 초보적인 내용들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니요. 오늘 강의는 정말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고심 끝에 제가 준비해온 강의고요. 또 이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유치원생은 투자를 하지 않죠. 그죠? 정말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중고수까지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착수, 투자의 시작. 오늘은 시장 수급과 구조에 대해서 지수의 구성과 현물과 선물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을 할 거고요. 파생 상품이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한 경로와 또 지수 선물과 주식 옵션에 대해서, 주식 선물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지고 방향성을 찾고 또 전반적인 수급들이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균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균형, 결국 밸런스를 이해하면 함정수를 피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 잘 기울여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구성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코스피, 거래소에 코스피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있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200개만을 발췌해서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지수를 만들어 뒀고요. 그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코스닥 선물은 거래하지 않지만 코스닥 지수 안에 상위 150개 종목군들을 갖고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었고요.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닥 150 선물 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무슨 모비스, 삼성생명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종목들이 포함된 코스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인덱스 종목군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지수들도 있다.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 윗 구간을 현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과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겠죠. 그죠? 현물 시장이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압도적으로 커요. 그러나 선물 시장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래 규모와 단일 상품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은 압도적이다, 현물 시장이. 그러나 선물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래 규모, 단일 상품의 거래 규모는 압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배력. 어떻게, 왜, 선물이 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었느냐.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맺는 것이냐.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공통 분모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힘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무엇이 끌어올리죠? 주가는 돈이 끌어올립니다. 돈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둘 매수해서 올라가는 그 돈 말고도 밑에서 붙여줘야 되는 돈이 있어야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난 오늘 백화점에 가서 어떤 백을 살 거야, 명품 시계를 살 거야, 명품 구두를 살 거야.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 쇼윈도에서 백을 봤는데 5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50만 원밖에 없어. 못 사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돈이 있어야 시장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돈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냥 가시적인, 표면적인 내용으로도 주가는 그냥 돈이 올리는 겁니다. 속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후반부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가는 돈이 움직인다. 그런데 이 돈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때 그리고 기관들이 바깥으로 나갔던 돈, 기업들이 갖고 들어올 때는 금리, 환율, 유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물론 지정학적인
그리고 정세 변화라던가 그 외에 자산 리밸런싱으로도 시장에 돈은 유입되고 유출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2012년도에 있었던 뱅가드 펀드의 한국 이탈입니다. 뱅가드 펀드가 한국에서 자산을 팔고 나갈 때 정말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기업이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냥 아시아 시장에서 자산을 리밸런싱 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있는 종목군들을 팔고 돈을 빼서 나간 거예요. 돈을 빼서 나간 거죠. 종목이 나빠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인덱스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돈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규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모레포시 픽이 내려왔을 때 기관들은 계속 그걸 주워 모았고 저희도 그때 그걸 많이 모았었고요. 결국 그 종목이 차후에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전환이 되게 되죠.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조건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다. 대표적으로 리밸런싱에 의해서 나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후반부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돈이 들어온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건데 그럼 돈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외환은행에 가서 여기 1,000만 불을 갖고 왔으니 원화로 바꿔주세요. 여기 1,100억 달러를 가져왔으니까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조율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올 때 채권, 선물, 주식, 비싼 주식 그것도 비싼 것들을 매수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채권이나 선물이나 주식이나 비싼 것들을 사고 들어오는 거는 그냥 게이트웨이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유입될 때는. 그렇게 처음 돈이 유입될 때 비싼 것들을 매수하고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상향식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들이 차후에 비싼 것들을 팔고 더 싼 것들과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로 분배가 되게 되죠. 자산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되죠. 여튼 매수를 하고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매수했었던 비싼 종목군들과 채권과 이런 것들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과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24년 8월, 9월, 10월이라는 시간 동안 꼭 그 종목만의 문제로 그 종목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작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돈이 유입되고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 빠져나가고 들어올 때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돈이 들어올 때 주가가 올라가고 돈이 빠져나갈 때 주가가 하락한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메커니즘이 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선물과 주가. 방금 채권, 주식, 비싼 주식, 주가 상승 하락.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선물, 주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 선물과 주가는 사실상 종합 주가 지수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팔면 지수가 움직이게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 지수가 안 움직여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건 다른 부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들어왔던 돈, 그리고 들어오는 돈, 나갈 돈, 그리고 나가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많이 매입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다. 또 없던 것들을 그걸 매수하면서 끌어올린다. 그 개념으로 보면은 선물을 많이 매수하고 선물을 많이 매도한다는 건 결국 종합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고 종합주가 지수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다른 종목들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을 매수를 한다. 외국 혹은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한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피 200 현물지수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같이 덩달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코스피 200 현물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코스피 지수에도 프로그램,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등이 인덱스 펀드들이 매수를 하면서 같이 올라오게 되죠. 즉 선물을 매수한다는 건 프로그램 매수를 유도하고 혹은 그걸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프로그램 매수를 유도해서 물량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만 지수를 끌어올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에도 관련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을 매도한다. 그래서 코스피 200 현물 지수가 선물 지수보다 높이 있다. 선물을 판다.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내려올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선물이 오르고 내리면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다. 선물이 왜 오르고 내리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지만 돈이 유입되고 나갈 때도 오르고 내린다. 오르고 내린 이유가 단지 그 이유만 있을까요? 또 어떤 흐름을 갖고 그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 몇 가지 장치들을 심어놓고 활용을 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오늘 짚어보려 합니다. 선물이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여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단지 선물을 매수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종목이 또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몇 가지가 있어요. 또 그 중에서 가장 독한 놈이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주식 선물이에요. 주식 선물. 이 주식 선물을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지수 선물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닥 150 선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150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식 선물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 현대차 주식 선물, 카카오 주식 선물 이런 주식 선물은 그 기초 자산이 삼성전자고 현대차 주식 선물은 기초 자산이 현대차인 거고 카카오 주식 선물은 그 기초 자산이 카카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선물을 매수하면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인덱스에 포함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군들을 인덱스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 종목군들, 200개 종목군들 중에서 간택된 종목군들이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선물을 매수하면 상승을 할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주식 선물을 매수하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수하면 삼성전자가 상승할 거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 삼성전자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내려가진 않아도 주선을 매도하면은 올라가는 거를 저해할 수 있잖아. 더 올라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매수를 한다는 게 더 내려가지 못하게 받침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사고의 유연성을 조금 벌려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과 주식 선물은 결국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자산은 어떻게 움직이냐? 종속적이죠. 하지만 주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돈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비싼 것을 사고 또 비싼 것을 산다면 이왕이면 더 가능성 있는 걸 매수하겠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쫄래쫄래 백화점을 갔습니다. 돈이 좀 생겼어. 카드 한도가 좀 많이 남았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야. 혹은 뭐 300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이왕이면 신상을, 이왕이면 가치 있는 것을, 그리고 샀을 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을, 흔하지 않은 것을 구매하지. 같은 돈 쓰고 어마한 거 사진 않을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에 들어온 돈들도 처음에는 게이트웨이처럼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더 나은 거를 매수하고 A시당초 들어올 때부터 더 나은 걸 매수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좋은 기업이 어떤 주도성을 띠고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주선을 매수를 하고 종목을 매수하게 되죠. 이때는 그런 종목군들이 주도주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고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가급적 얘들을 가지고 지수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지배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물과 현물, 선물과 주가,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주식 선물에 대해서 개념들을 정립을 해봤습니다. 주식 선물과 주가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근데 주식 선물은 보통 단적으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활용이 되지 않아요. 의미는 이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재무, 경영, 뭐 어떤 이슈 등의 재료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뉴스도 있고 차후에 잘 될 거야, 무슨 뭐 계약을 했어, 어마어마하게 뭐가 발견됐대, 얘들은 뭐 대박이래, 이런 많은 내용들 있잖아. 자, 그러면 얘들이 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뉴스로 쏘기 이전에 몰랐냐라는 거죠. 누군가의 관계자는 알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들은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주선을 매수를 하죠. 주선을 매집을 하기, 차곡차곡 매수를 하고 차곡차곡 또 반대의 경우는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주식 선물과 주가는 만약에 주선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릴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만 작용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선을 매도를 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너무 좋아. 그 좋대. 뉴스도 나오고 막 여기저기 떠듭니다. 내가 봐도 좋아요. 여러모로 봐도 이거는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야금 상승을 하는데 희한하게 장중에 올라가는 흐름이 뭔가 좀 미심쩍고 차트상 흐름이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왜 그러냐? 누군가가 주선을 뒤에서 매도를 하고 있으면 딱 정제된 흐름으로 인위적인 차트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수급 여러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주선을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종목을 끌어올립니다. 이때 특정 구간까지 올라가서 개인들이 막 매수를 합니다. 매수. 주선을 매도를 박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개인들이 매수하고 좋은 흐름이 들어와서 올라가려고 해도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특정 구간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식 선물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악재에서 주가가 내려가든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든 뭐에서 내려가도 아무리 매도를 때려도 특정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꾸 아랫꼬리를 맞는다거나 혹은 깊이 있게 음봉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날 점핑을 해서 올라온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게 되죠. 보통 그 구간에서 개인들이 손실을 많이 보죠. 털리니까. 위에서 많이 물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작용을 해요. 공매도를 제한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공매도보다 더한 게 주식 선물이거든. 주선을 매도하는 게 공매도보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미 주입식 교육이 끝나버렸어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나쁜 거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아니, 여러분 공매도가 폐지되고 나서 시장이 더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주선의 개입도가 높아지고 주식 선물의 개입도가 높아지면서 수급이 꼬여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는 종목 못 가는 종목의 흐름이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것이 주식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다면 역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막 매수를 했어요.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선을 계속 매도를 해온 거야. 어떤 기관이 계속 주선을 매도를 하면서 또 반대로는 현물을 만약에 해당 종목이 A라고 하면은 A 종목을 현물로는 계속 매수를 합니다. HTS에서 계속 매수를 해. 하지만 뒤에서는 주선을 매도를 치는 거죠. 주선을 매도를 치지만 현물은 올라간다? 그럼 주선은 손실을 보잖아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식 선물을 보통 3배수, 5배수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요, 외인과 기관 매니저는 10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 움직이면은 10%의 수익과 10%의 손실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작업, 얼마나 재밌는 작업이 되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매도를 잡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주가를 끌어올린 동안 들어간 비용이 특정 구간에서 주가를 매도한다? 그럼 주선 매도 잡은 거 다 수익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개인들은 왜 그러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와. 뭐 눌리면 물타기 하면 되지. 눌리면 물타기 하면 되지. 계속 반복이란 말이죠. 물 타고 더 이상 이제는 힘듭니다. 물 탈 돈도 없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많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의 선조들이 잘 풀어놨습니다. 사자성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해나가지.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손절을 하게 되는 그 구간부터는 그 이전부터 사실 다시 주선을 막 매수를 하면서 현물을 막 팔고 주선 매수를 막 해오고 특정 구간에서 현물을 빵 하고 띄어 올리면서 매수했었던 주식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수익을 매듭을 짓죠. 보통 이제 이런 플레이들을 외인들도 많이 하지만 국내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만기 전후로, 옵션 만기 전후로, 또 동시 만기 전후로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해요. 공매도보다 더한 게 주식 선물이다. 그래서 뭐 주식 선물로 짧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뭐 매수로 수익을 내고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내가 아닌 다른 기관이 혹은 주체들이 어떻게 활용하냐, 그걸 알면 우리는 역으로 그거를 잘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해지가 목적인 파생 상품들이 이렇게 오히려 지배력을 갖게 되고 주도성을 띠게 되고 시장을 흔드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도 어쩌면은 잘 활용을 해보고 어느 정도 그런 흐름들을 종목들의 움직임에 적용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왜 거래 규모가 단일 상품으로 압도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파생 시장이 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가, 또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요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피 지수에 코스피 200 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코스피에 포함된 상위 200여 개 종목군들로 구성된 지표다. 그 코스피 200 지수가 현물 지수고 그 현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 200 선물이 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위 150개 코스닥 150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닥 150 선물이 있다. 현물 시장은 시가총액이 압도적인 규모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선물 시장은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돈이 들어올 때 채권, 선물, 주식 비싼 것들을 매수를 하고 들어온다.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종목과 기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돈이 빠져나갈 때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선물을 매수하면 당연히 지수 선물이 상승을 하게 되고 지수 선물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현물이 상승을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지수 선물이 선물을 매도하면 지수 선물이 하락을 하고 전체 종목군들도 같이 하락을 할 수 있다. 주식 선물의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이슈 그리고 어떤 좋은 특징 이런 것들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주선을 작은 매집을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식 선물을 아무리 현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도 주선 매도가 들어오면 특정 구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로도 주식 선물은 활용이 될 수 있다. 자, 개념도를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공매도보다 더한 놈이 주식 선물이다. 여기까지 처음에 했던 이야기들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요점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밸런스 이야기를 좀 해봐야지 돼요. 밸런스 이야기. 밸런스라고 하는 건 결국 균형이거든요. 강의의 첫 내용에서 균형, 밸런스를 알면 함정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밸런스와 균형. 우리가 보편적 사고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들 두 개를 갖다 놓고 균형을 맞추고 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학적 사고에 있어서의 균형인 거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게 이게 시장과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균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버님들이, 남성분들이 바깥에서 하루 종일 진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정말 힘든데 딸아이가 나오면서 아빠 했을 때 여보 고생했어요.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거 하나에 그냥 그날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힘들어도 그냥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거든. 남자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집에 들어오죠. 야, 이게 지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게 나 힘들었는데 너는 뭐 쉬었던 거야? 삶의 균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하루 종일 집 치우고 뭐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거지도 해야죠. 방도 치워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죠. 먼지도 열고 환기도 해야죠. 화장실 그놈의 똥기 쓰면 왜 이렇게 자주 나는 건지 할 일이 36,000가지가 넘어 집안일이. 하루 종일 애 보면서 그런 거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같아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죽겠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구나. 고생 많이 했어. 이거 한마디면은 안 사람들은 또 마음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균형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그만큼 힘들었잖아. 나도 그렇게 힘든데 그게 뭐가 힘들어? 힘들었어? 야, 힘들었는데 살이 안 빠졌네. 그렇게 힘들면 살이 빠져야지. 살이 디릭디릭 찌고 말이야.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런 수학적 사고의 균형이라는 건 없다.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급 관점의 균형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균형이 됩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의 균형이에요. 너한테 이만큼을 줬으니 얘한테도 이만큼을 줄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게 훨씬 더 민감하고 또 이거를 역으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시장 지표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수의 비중만 봐도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얘네들 셋이 여기는 종목을 다 더한다고 해봐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떤 주체가 지수 선물이 올라가야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어떤 주체가 지수 선물이 올라가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주체한테는 올라가면 손실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들은 포지션을 아래로 짜놓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을 이미 매도를 해놨거든요. 현물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올라가야지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수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들 조건에서 지수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수는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들이 매도를 쳐놓은 주식 선물은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고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지수도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는 거예요. 내 종목은 갈 수가 없는 거야. 뭐 배터리 때문에 무슨 뭐 반도체 때문에 뭐 조선주가 자동차가 수출이 수입이 온갖 이야기들 좋은 얘기 다 가면서 중국 때문에 뭐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죠. 안 가고 그 다음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일주일 있다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세워라 내워라 2달 석 달 동안 계속 고름을 짠단 말이지. 지수는 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져 납득이 안. 그러면 종목 이래서 못 갑니다.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끈기게 가져갔어요.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 저점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점입니다. 거기서 또 내려가면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자, 현물 시장이 갖고 있는 비중, 지수 선물 옵션에 들어가 있는 포지션보다 이 비중이 더 큰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특정 주체의 포지션이 전체 시장의 흐름들을 흔드는 경우도 나오게 돼요. 꼭 그게 옵션 만기 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분들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많은 종목군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현물 시장의 지배력이 훨씬 큰 시장이야. 그래서 이런 종목도 사고 저런 종목도 사고 다 좋아서 매집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면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특정 주체 입장에서는 지수가 올라오면 안 되는 조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라든가 무거운 종목군들을 때려버리고 지수를 못 가게 붙잡아 두고 지수가 못 가는 것만큼 다른 종목군들을 끌어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종목은 너무 좋아서 올라가야지 되는데 지수가 내려가야지 되는 조건이야. 그럼 지수를 비싼 종목군들을 팔아서 지수를 끌어내리지만 다른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붙잡을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둘의 비중과 둘의 구간의 상황에 따라서 밸런스를 뒤틀어가면서 흐름을 잡을 수 있다. 무조건 선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종목이 다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무조건 종목군들이 좋고 기업이 좋다고 해서 선물 시장과 모든 것들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주체가 어떤 포지션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려 하는지 그 목적과 당위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명분. 대외 정세가 이렇게 바뀌었다. 시장에 들어온 돈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만이라고 한다면 현물 시장에서 정말 좋은 시황과 정말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고 잘 매도하는 그런 투자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흐름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저해가 된다거나 어떠한 힘에 의해서 막혀버린다면 그 구간에서 나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냐라는 거죠. 놔둬야 되는 건가?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더 사야지 되나? 아니면 계속 매집을 해야 되나? 물타기를 해야 되나? 이거 빨리 올라왔는데 더 많이 가겠네?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대형주가 양봉을 뻥뻥 뽑아냅니다. 보통 그럴 때 뉴스가 나와요. 계약을 했다, 뭘 했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개인들 신용 매수했던 것들 청산을 하지만 또 더 많이 매수하고 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장대 양봉 밑에서부터 위까지 끌어올린 거 바로 음봉으로 빼버리죠. 이런 것들이 그 종목이 그날 지수를 움직이는데 활용된 종목인 거예요. 대개 그런 종목군들은 시가총액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종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주선뿐만이 아니라 지배력이 높은 종목군들이에요. 자, 선물지수는 결국 현물, 주식, 상품에 영향을 준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과 밸런스를 이해하면 함정수를 피해갈 수 있다. 이 강의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어떠세요? 왜 여러분들이 매수했었던 대형주가 그 좋은 종목이 좋다는데 못 가고 질질 시간을 끌고 있는지 또 특정 구간 올라오지만 올라오다가 갑작스럽게 꺾여 내려간다거나 꾸준하게 꺾여 내려가서 특정 구간에서 다시 터닝을 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는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는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종목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또 어떤 흐름에 사용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건 좀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렇게 써먹혀지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의도치 않은 흐름들이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가는 결국 그 기업의 청산 가치와 그 기업의 기대치와 기준가에 부합하는 흐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요. 너무 내려가면 올라와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뒤로 밀리고 앞으로 당겨질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주선의 포지션과 선물과 파생시장에서 매니저가 어떤 포지션을 짜가는지를 보면은 지금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유리해. 이런 종목을 가져가는 게 유리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죠? 재미없나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최대한 이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파생 상품은 이런 겁니다. 특정 거래 어느 시점에 거래가 되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옵션은 권리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에요. 전체 지금 시장이 어떤 조건에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불리하다. 조금 이따 사도 된다. 이게 안 갈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종목 반드시 사야 된다. 사서 놔두면 얼마의 시간이 걸려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를 하면 신의 한 수 강의를 8강까지 시청하고 나면 시장에 자금이 유입 중인가 유출 중인가. 유입 중이야? 그럼 뭐를 매수하지?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서 풍부한 돈이 유입되는 거야? 아니면 나갔던 돈들이 새끼 까서 들어오는 거야? 뭐 때문에 돈이 유입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시장에 돈이 유출 중이야? 그럼 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섹터는 무엇이지?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지 되겠네? 판단하실 수 있겠죠. 어떤 종목에 어떤 수급 조건이 지수를 흔드는가? 요거는 심화 문제입니다. 어떤 종목에 어떤 수급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인데 그래서 뉴스 나오고 너무 좋아서 다 매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올라가는 내내 지들이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잔량을 쌓아두고 특정 구간에서 쭉 본인들이 매수해서 끌어올렸던 종목을 쭉 매도하면서 끌고 내려가더라. 올라가는 동안 주선이 손실 날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가면서 매수했던 돈 팔면서 돈을 만들고 매도 잡아서 평단 잡아 끌어올렸던 주선 가격은 내려오면서 수익이 나더라. 어떻게 수익이 나더라? 10배 수익이 나더라. 그런 종목이 하필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더라. 그런 종목이 하필 무슨 경영권 싸움이 났어요. 뭐 했어요. 뭐를 한대요. 막 30만 원, 40만 원, 갑자기 1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 한 방에 뒤집어지더라. 더 많이 내려가야지 사지. 지금 사면 안 되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 고려 시대부터 이렇게 있어 그런 거. 어떤 조건이 수급 조건이 지수를 흔드는가? 지수를 흔드는가? 그 아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코스피 시가총액 10조를 날려먹었어요. 그 종목 하나가 10조를 날려먹었단 말이야. 그럼 걔가 빠짐으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는데 뭘로 조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뭘로 조율을 할 거야 그걸 조율함으로 인해서 올라온 종목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으면 시장이 흔들리고 매도가 나와도 별로 데미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의 움직임을 알면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식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어떠세요? 마음 편한 투자.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40여 분간의 강의 동안 귀담아 들어주셨다면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죠. 마크 트웨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20분을 넘기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고요. 근데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있는 거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더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은 덕분입니다. 덕분에 이런 것도 배웠네요. 알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덕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더 많은 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을 하면 들어야지 뭐를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장이 지금도 힘든 구간입니다. 지수가 눌려 있고요. 왜 지수가 눌리는지, 왜 삼성전자만 나쁘다고 하는지, 왜 우리 시장이 나쁘다고 하는지, 다들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은 그 안에서도 계속 가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라고 계속 가는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 가고 있지만 쉬어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가게 될지를, 또 왜 그렇게 간택된 종목이었는지, 돈의 유출입 경로와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정세의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아닌 매수 주체들과 다른 메이저들이 이미 그렇게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하고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종목을 매수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조차도 지금은 힘든 구간이에요. 한계에 다다르는 파생 투자자들도 위클리 옵션 만기다 뭐다 해서 흔들어내는 통에 깡통나기 부지기수고요. 조금씩 집어 던져봤는데 어떻게 뭐 소위 말하는 삥발이라도 해볼까 하고 핑 던져봤는데 나가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힘드시죠? 계속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히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팔고 나갈까? 아유, 국장은 안 돼? 미장으로 가야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려는 보장 없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바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기엔 여러분 너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자, 상처받지 않은 영혼의 저자 마이클 싱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적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겪었던 심리적 한계, 아직 못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넘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심리적 한계와 더 큰 장벽들을 계속 부딪혀 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 둘 밟아나가고 깨쳐나갈 때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여러분들을 다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는 거죠. 또 그걸 알았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다음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더 나은 곳으로 진보하고 도약을 해야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똑같이, 단지 내가 좀 더 싸게 사고 좀 더 비싸게 팔 거야, 내가 좀 더 빨리 손절을 할 걸, 내가 좀 더 기다렸다 비싸게 팔 걸,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그날에 그 밥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야지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 게 되죠. 배추김치가 아니라 이제는 갓김치도 먹어봐야지 그 나물에 그 김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반복한다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는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무언가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거죠. 그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다 유리하고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어려운 내용이 있었나요?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시한 얘기가 모여서 이렇게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면 차후에 올라가는 제 방송뿐만 아니라 와우넷 TV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저 정재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와우넷에서 더 많이 찾아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강 이후에 2강, 3강, 4강, 8강까지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